제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어머니들의 가장 큰 목표는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험 문제 내실 때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내시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가. 교과서가 답이다. 유쾌한 방! 안녕하세요. 21년차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이유. 네, 제가 국어교사라 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럴 때 어떤 책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지 않은 책을 아이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읽게 되고 아이들과 관련된 책들도 읽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 올해 읽으신 것 중에 가장 기억 남으신 책 있으세요?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네네네.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하다라는 게 막 야단을 친다기보다는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규칙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었는데 나의 육아 방식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좀 키울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 좀 얇은 편이라서 아마 좀 후루룩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자녀분들은 엄마표로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엄마표라고 말은 하는데 네. 네, 사실 네, 저도 워킹맘인데 네, 그러니까요. 집에 가면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됐었는데 퇴근하신 뒤에 아이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는 네. 네, 태권도나 아, 네, 이런 예체능. 예체능 네. 학원을 갔다가 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왔었고요. 네. 예, 집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 공부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옆에서 저녁 준비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시간을 네. 네, 굉장히 열심히 네. 네, 보냈었습니다. 아이가 또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해서 이거 참 일관되게 참 매일매일 해주는 게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학습량을 최소한으로 잡았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페이지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꼭 하자.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을 하되 처음에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더 추가하고 사실 학습량 자체가 그렇게 되게 많진 않았었는데 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만이라도 대신 매일 하자.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네. 시키셨군요. 네. 유쾌한 밤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사실 가장 교육열이 높으시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학원도 가고 뭔가 우리 아이만 이렇게 내가 데리고 가르쳐도 괜찮을까 뭐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교육이 너무 많이 달리다가 네. 번아웃 온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우리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네, 쭉 달려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달려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 지쳐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네, 그때 제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때 아이가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바탕을 마련해줘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그런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 많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화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해 못하나 싶고 막 그런 순간 있으셨어요? 엄마표 하면 친자 확인이 된다고. 네. 네. 늘, 네. 네, 항상.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폭풍도 한번 지나가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서로 막 사랑한다고 또 한 번 또 서로 또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는데, 근데 아이들이 꾸준하게 계속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도 좀 습관화되고 네.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고학년 정도쯤부터는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는 많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이제 따라와 줬네요. 이게 습관처럼 돼가지고요. 네, 예.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지도하는 게 너무 수월하지 않을까요? 뭐 더 유리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저 역시 네.
국어 교사로서 네. 국어는 계속 보지만 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아이랑 같이 교과서 꺼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외워야 되는 부분,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하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엄마표를 끌고 가기가 힘들지는 않아요. 학교 현장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딱 그 현장에서 봐 오셨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가 좀 다른가요? 정말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수업을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선생님은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나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빠져들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탁 마주치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질문을 해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예습 해오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선행이라든지 예습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되게 애쓰는 그게 이제 자기 주도적 그렇죠. 학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애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계획 세워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타이머랑 같이 체크하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체크해가면서 그런 어떤 계획들을 조절해가면서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게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거나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하러 오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서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정말 잘하는 애들은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 몇 명씩이나 있나요? 네. 한 반에 몇 명씩은 아니에요. 몇 명까지는 아니군요. 네,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네. 그렇구나. 네. 네. 교과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좀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 공부 강조하시는 이유,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저희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거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때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내시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기본은 교과서여야 될 거고요. 심지어 수능 문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낸다,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를 잘 읽는 게 생각보다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네. 느꼈어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은 가정에서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지금 벌써 배움 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쌓여버리면 너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니까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배운 만큼만 생각보다 이게 1시간 동안 나갈 수 있는 양이 그렇게 교과서의 양이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동 중심 수업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아이들 활동이 좀 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배운 분량만큼만 노트 정리하고 그리고 교과서 부분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는 뜻 철저하게 파악하고 특히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개념어들이 한자어거든요. 그 한자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구나를 정도의 개념으로 한자 정도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에다가 꾸준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교과서가 집에 하나 더 있으시면
빈 교과서에 쓰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없다면 그 위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덮어서 답 쓴 거 이런 것들을 덮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정답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애가 그거를 제대로 완전히 이해해서 답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면 될 거고요. 중학교도 정말 많이 수업하면은 7과목이고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는 이런 것들을 빼면은 한 4과목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일 그 양만큼만 그냥 꾸준하게 배운 만큼 그날 배운 거 그날 내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2부에 함께할 우리 미영 언니는 교과서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오늘부터 이제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해야 될까요? 가져오면 좋은데 요즘에 애들이 다들 사물함에 잘 두고 다니고 그렇군요. 요즘 사물함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 두고 다녀서 집에 교과서가 하나 더 여분이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교과서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한 거 정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요즘 친구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사교육은 정답만 찾아서 그것을 공부하는 거라면 공교육은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수업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답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교과서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과정이 결국 40분씩이나 길어지는데 애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정이 왜 중요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데? 라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교과서 밑에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어랑 수학 같은 거 문제집 깔아놓고 그 과정을 푸는 중에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고 있다가 그래서 답이 이거야가 나오면 그 답만 애들이 교과서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사실은 결과를 보통 묻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수행평가가 많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수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결과를 중시하는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수행의 과정을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면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아쉬워요. 문해력과 성적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지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또 문해력이 또 이제 교과력으로 좀 옮겨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좀 어떤 말씀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고 잘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과서라는 것도 결국은 책이고 그 교과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책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 교과서 읽는 연습으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지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책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중요한 핵심 개념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밑줄 그어보고 그리고 뭐 중요한 부분 핵심어는 뭐 메모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연습을 꾸준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 정도부터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자기 공부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거를 할 때 바탕에 아이들이 교과서 읽는 연습부터 내가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미있으면 되거든요. 재미있는 책으로 있으면 되는데 교과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 재미없는 것을 이겨내고 내가 읽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저는 교과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더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제가 맡은 단원이 공교롭게 다 쓰기 단원이었어요. 그렇군요. 보고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였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수행평가로 실시를 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항하나요? 뭐 이렇게. 너무 분량이 많다. 어떻게 이거를 나에게 다 쓰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엄청 정말
계속 매 시간 아이들이 그런 네. 칠랑이를 하면서 그걸 썼었거든요. 네. 이번에 중학교 3학년에서 가르쳤지만은 네. 초등학교에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글의 그러니까 양 분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히 제시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막 천자를 쓰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수업에 글쓰기에 충실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 네. 정도까지. 예. 예. 그래서 1학년이면은 한 줄. 네. 네, 2학년이면 두 줄 이렇게 그냥 자기 학년 정도 수준으로만 꾸준하게 쓰다 보면 글도 결국은 꾸준하게 써야 글이 늘잖아요. 가정에서 그 정도 해주시면은 그 외에 뭔가 디테일하게 기술을 넣는다든지 이 목표에 따라 글의 종류가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바탕만 만들어 주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상 저에게 보고하는 글쓰기와 주장하는 글쓰기를 쓰라고 하면 약간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내하시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친구들이 쓸 수 있게 네. 하는 거죠. 네, 목표 주제 정하기부터 네. 시작해서 자료 수집하기, 그다음에 뭐 개요표 작성하기 이런 게 매 1시간씩 그러니까 천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글 하나 쓰는데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받아서 피드백을 다 해주거든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지. 예,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독서나 뭐 논술학원을 보내지 않고 좀 가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혹시 좀 어떤 포인트를 좀 꼭 강조하시고 싶으신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재미, 흥미,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독서 논술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아이가 억지로 끌려서 간다면은 그 읽었던 내용들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책들을 꾸준하게 읽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읽어서 안 되는 책이 아니라면 엄마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눈 반쯤 감으시고 그래, 그래도 책을 읽는구나 생각하시고 두시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 1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절반 정도가 막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그 1시간 동안 끝까지 읽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어머니들의 가장 큰 목표는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수능 문제를 읽는다든지 할 때 결국 지문들이 있는데 그 긴 지문들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위한 독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정도에는 한국 단편 소설 같은 책들을 좀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그때는 고전 소설.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어린이 때, 초등 저학년 때 명작 전래하면서 네네네. 애들이 읽었는데 근데 애들이 그게 1학년, 2학년 때 읽고 거의 한 6, 7년을 안 읽으니까 네, 다들 내용을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청전 수업 하나를 하지만은 심청전이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소리계 소설에는 이러한 소설들이 더 있어 라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아이들이 그 소설을 알고 있어야 줄거리를 알아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이 보통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는 아이와 그 부분만 보고 문제를 푸는 아이는 분명히 이해가 도가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고전 소설들을
현대어로 된 것도 괜찮고요. 뭐 엄청 어려운 고어로 읽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네.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읽으면 네. 1년을 읽으면 365개를 읽어요. 그렇죠. 책으로 한 서너 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애들이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읽어도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줄거리를 설명했을 때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하고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거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자녀분들 독서를 좀 잘 도와주려고 좀 애쓰셨던 뭐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다 뭐 그런 것도 있으세요? 저희 둘째는 책을 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계속 애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심심해했었는데 해리포터를 영화를 보게 했는데 저희 둘째가 해리포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둘째한테 야,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했더니 걔가 의외로 순순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하고 책을 이렇게 이제 빌려서 줬거든요. 자기가 흥미있는 분야의 책이니까 굉장히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책을 별로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거의 그걸 읽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저는 판타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재밌으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데 진짜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영혼은 없지만 그래, 재밌었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신나서 또 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쓸모없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책 재밌는 거구나. 책 내가 읽어보니까 괜찮네? 라는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도 사실 약간 편독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관심 있는 분야로 꾸준하게 쭉 읽히면 될 것 같아요. 국어 교과서, 이제 교과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나눴는데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그 말씀 듣고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어 공부를 능숙하게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독서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때까지 절대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교과서와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고 꼭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많이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1학년은 2학년부터는 3학년이 되면은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조금 덜 헤매면서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교과서가 답이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21년차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중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중1, 중3 자녀가 있으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중1은 아직 좀 멀었다는 생각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중3 아이는 고2이 지금 가장 저의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2028년 대입 개편안이 나오면서 많은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중학교 3학년들은 재수가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내신 능력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도 중학교 부모님들은 지금 약간의 그 충격을 받고 계세요. 혹시 중학생 자녀들과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제 마음으로는 걱정은 되는데 아이에게는 굳이 저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좀 바뀐다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네가 공부하던 거 그거 그냥 꾸준하게 잘하면 될 것 같다. 아이한테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놨어요. 내신 등급이 이제 그 개편안 때문에 좀 바뀌어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내신 비중이 줄어들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가 더 유리할 거라는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중3 담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중3 담임이었었고 그래서 저희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고등학교 생활들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특목고라든지 좀 이렇게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좀 좋은 학교에 간 아이들이 다시 일반계고로 리턴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들이 어디 특목고가 더 유리하다 아니면 일반계고가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어디에서 아이가 좀 더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아이가 거기서 견뎌내는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정석은 일단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입시 정책이 자꾸 바뀌게 되면은 공부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고민들을 하게 되세요. 입시 정책이 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입시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다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네, 3학년 일단 학부모로서 학부모로서. 네, 저도 지금 마음이 엄청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입시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공부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그 아이의 실력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본적인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 아이가 어떻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춘 내 아이만의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 애들이 자기 성적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다들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반성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뭐 좌절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네. 목표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평가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급이 아니라서 그냥 90점 넘으면 다 A, 그리고 80점 넘으면 다 B 이렇게 되는데 90점 넘는 애들이 보통 비율이 20%에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20%면 3등급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은 내가 좀 잘한다고 올 A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쫙 흩어져서 3등급까지 나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낮은 성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중학교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이 학습 발달 능력상 암기 위주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애들 말로 교과서만 외우면 100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학습 목표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기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응용과 적용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중학교의 암기력까지만 된다면은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성적 받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중1 때가 교과서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때가 왜 중요한지 의미도 좀 짚어주시고 이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학년은 자유학기를 운영해서 아무래도 평가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커보니까 이게 평가를 아이들이 받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지필고사가 2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또 있는데 이 수행평가까지 다 하면 사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오롯이 공부할 시간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유학기 때가 그나마 제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교과서 읽을 때 가장 골든타임이 저는 자유학기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바탕으로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시험 보면 아이들이 내가 교과서 이렇게 봐야 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게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좀 적기라고 하면 바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선행을 좀 치고 가야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한테 선행 얼만큼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이가 잘 따라간다면 꾸준하게 해도 되지만 그냥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학기 정도, 보통 요즘엔 예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해놓고 그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정도면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선행을 하면 수업 시간에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집중을 안 하고
잘 안 듣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 옆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시면 중학교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제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그 학년 거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저는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학교 갔을 때는 이제 입시가 시작된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애가 책만 읽고 있으면 너무 늘 불안하다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반응도 좀 있어요.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것들의 조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책을 잘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지는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의외로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 공부하나 보다 하고 잔소리를 잘 안 맞아요.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도피로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좋아서 책을 읽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도피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지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저희 애한테 늘 잔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만 해야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예. 초등학교 사실 때는 책 읽는 것만 해도 네. 충분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어쨌든 시험 성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좀 1학년 때 탐구해서 시험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바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2학년부터는 공부에 관련된 책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학년 때는 한국 단편 소설 그리고 문학 책들을 주로 많이 보니까 그때 되면은 비문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비문학 책들이 그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얇은 그런 책들하고 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읽게 해주시고 3학년이 되면은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비문학 책 한 권, 문학 책 한 권 이렇게 해서 2권은 최소한 무조건 읽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좀 꾸준하게 읽으면서 좀 자기의 폭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면 독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시 변별력에서 네. 좀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게 국어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문학만 나오는 거 아니고 비문학도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이 비문학은 좀 어떻게 좀 챙기면 좋을까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먼저 읽고요. 그 지문들 중에서 관심이 있다. 이거 내가 좀 좋아하는 주제다 하면은 그 책을 읽는 것을 전 추천하거든요. 교과서 제일 뒤쪽에 보면 이 비문학 지문의 출처 어떤 책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을 좀 찾아보고 읽는 것 방법이 일단 독서로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생은 독서면 충분하고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부터는 비문학 문제집을 좀 꾸준하게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빠작이라든지 순마 주니어라든지 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하게 풀리고 있거든요. 문제집. 네, 문제집,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고 있는데 국어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한 번에 막 많이 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비문학 문제집 지문 하루에 하나 꾸준하게 매일 하나씩 하는데 비문학 문제집은 풀리는 거에서 끝이 아니고 비문학을 풀 때 문단별로 중심 문장 줄 긋고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줄 끄면 뒤에 답지 보면서 내가 끈 게 맞는가 틀린가도 비교해보고 읽으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지문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익히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조금 더 하자면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문법 이 기초가 돼야 고등학교 문법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품사나 문장 성분을 중학교 때처럼 다시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는 특히 문법 같은 부분들은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한번 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조금 덜 헤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나 관심 분야에 맞춰갖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학습 관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역시나 그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계시고 학부모로서도 또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전 사실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학부모 상담할 때 자유학기제 안 좋다고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그쵸. 드렸었거든요. 저도 시험 세대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본다고 애들 어떻게? 이렇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유학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경험을 하면서 제가 자유학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다름을 아이들이 수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초등학교 때까지 쭉 만약에 평가를 했다거나 시험을 봤다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라든지 대비가 될 텐데 평가나 이런 걸 보진 않았잖아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다 수업하시고 중학교부터는 교과 선생님이 다 다르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애들이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애들이 평가까지 같이 봐버리면 적응하기가 2배로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들인데 남자애들이 좀 더 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날은 뭐를 안 챙겨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점수화되었다면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자유학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하시는 부분에서 전에는 이런 부분을 못 챙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챙겨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완충작용이 되는 기간이 있는 게 아이들이 적응하기에는 저는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유학기제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고등학교는 또 올라가면 또 고교학점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곧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있으시니까요. 네. 듣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얼마 전에 고교학점제 연수를 갔었는데 담당 장학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전공 선택, 전공 필수 뭐 이런 수업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듣고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면서 교과세 특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이 오면 이제 너네 어떻냐 이런 게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른으로서 걱정하는 면과 막상 아이들은 또 저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실 뭔가 체제가 이렇게 바뀌면 너무 엄청 걱정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때 거부감부터 들고 막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심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아이들은 자기네들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풍랑에 올라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때에 맞춰서 또 우리가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안착이 되고 애들이 적응하고 부모님들도 좀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중3 담임을 맡고 계시니까요. 진로 상담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진로를 앞둘 때마다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또 진로 선택할 때 이렇게 좀 애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거부감 그냥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요.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다양한 직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각하는 하나의 답만 강요하기에는 오히려 더 그것이 아이를 제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3학년 아이들도 이제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 쪽으로도 생각보다 요즘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혼자 생각하는 걸까봐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어머니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이 아이만의 생각이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어머니들도 이제 뭐 꼭 대학 나오는 것만 답은 아닌 것 같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직업을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게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내 아이 적성에 맞는지 좀 더 보시면서 아이를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그거에 맞는 길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이랑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네. 뭔가 모두도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부모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옛날과 또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좀 다 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이 공부들을 다들 너무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열심히 후회 없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니까 다들 네. 너무 열심히 달리고 계세요. 네, 아이도 그렇고 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좀 따뜻한 말씀이 아이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부탁드려 볼게요. 아, 네. 제가 1학기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79점이라고 1점만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1점을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학년 때는 국어 성적이 60점이었었대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79점이면 사실 거의 20점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도 엄마가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냐고 되게 막 뭐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내가 그럼 칭찬해줄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성적 잘 받고 싶어 하고요. 예, 엄마 아빠한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싶어 하고 예, 되게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 그런 마음 잘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애쓰는 거 좀 같이 알아주시면은 요즘에 왜 사춘기 때문에 막 사이 안 좋다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부모님한테 조금 더 마음을 열 거고 사실 그런 사춘기 갈등이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도 있는데 예,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말이 오고 갈 수 있게 예,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서로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